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오늘 프랑스 리더십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프랑스 혁명들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는 로베스피에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총 3장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총 4장이죠. 총 이제 그 지난주에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과정을 다뤘고 오늘 세 가지 부분을 또 다룰 테니까 총 이제 4가지 부분으로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러한 그 과정들, 그리고 1789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혁명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3부에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뤄보았습니다.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해서 왕정이 어떻게 바뀌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러한 1989년에 그런 혁명이 지나고 또한 어떤 권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1789년도부터 1791년도 2년도까지는 가장 프랑스 혁명의 이상적인, 그리고 혁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번스 교수님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공포 정치가 시작되면서 점점 더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오용되고 점점 더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6-6장 중에 6-2장 로베스피에르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부터 다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폴레옹에 관해서, 우리 나폴레옹 잘 아시죠? 저도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또 이제 교수님께서는 프랑스 역사를, 또 정치 역사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면서 그런 것들에 좀 정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드골 대통령, 이제 제5공화국의 프랑스 제5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죠. 그 드골 대통령에 대해서 다루면서 프랑스의 리더십에 관해서 종합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의 순서에 따라서 책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의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2장 프랑스 리더십의 실현, 역사상 리더십의 사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공포 정치 기간 동안에 과격파들이 가장 가까운 동지를 배반하고 또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국민의회죠. 국민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무슨 그 토론 모임을 만들어요. 토론 모임. 이 토론 모임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게 자코뱅이라는 데서요. 자코뱅. 이 장소 이름이 자코뱅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론 모임 만들어서 서로 토론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루이 16세가 도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이제 온건한 왕을 중심으로 그래도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이 있었고, 왕당파죠, 왕당파. 이쪽은 공화파라 그래가지고 왕을 몰아내야 된다는 쪽이 있었는데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 프랑스 혁명 1791년 이후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공포정치 기간 동안에 과격파들이 가까운 동지를 배반하여 죽이고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도 여자나 아이들을 익사시키는 등 리더십 연구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인 거죠. 완전히 서로 죽고 죽이면서 진행된 아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기 순으로 프랑스 혁명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루이 16세가 1791년 6월에 프랑스에서 탈출을 도주합니다. 여기 살다가는 더 이상 내가 목숨을 못 유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 프랑스 국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가다가 이제 잘 갔는데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숙박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루이 16세한테. 그런데 여기 있는데 다 분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루이 16세한테 굉장히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대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 루이 16세의 그런 얼굴하고 자기 화폐에 있는 그 프랑스 화폐에 루이 16세가 적혀 있잖아요.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걸 대조해 본 겁니다.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거의 도망하고 있구나 사람들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 국경까지 다 와가지고 결국 이제 다시금 파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러한 도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주 프랑스 전국이 아주 이제 급격하게 공포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1791년 6월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국경에서 저지를 당해서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회 공화주의자들, 여기 공화주의자들 있죠. 공화주의자들은 왕정을 폐지하는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더 이상 루이 16세를 가만둘 수가 없다. 폐지하자. 한편 루이 16세를 왕위를 복원시키려는 오스트리아, 프러시아의 공격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거 오스트리아하고 이 옆에는 오스트리아하고 프러시아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출신인가 그럴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해외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그 왕국이니까 이 왕자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외교적으로 협박을 가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회 후석인 입법부에는 사부노예를 되게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입법의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입법의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회죠. 입법의회가 만들어서 여기 사부노열되면서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래서 1792년 4월에 이제 오스트리아와 전쟁이 시작되고 감정이 굉장히 이게 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792년 8월에 급진파가 계속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1792년 8월 이때 이제 급진파가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파리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2만 명의 파리 시민이 왕궁을 포위하는 등 혁명 속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진파가 지금 여기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또 이 왕궁 주변으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뭐 혁명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입법의회는 국민공회로 대체되게 됩니다. 컨벤션. 결혼식장 컨벤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뭐 비슷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국민공회로 대체되고, 의원들은 이제 보통 선거의 방식으로 선출되게 되는 거죠. 이 국민공회 의원들이 보통 선거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3년으로 넘으면서 여기서 10월에 루이 16세하고 그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위협이 일어나고
그리고 혁명의 의미를 둘러싼 급진파들 사이에 또 균열, 이 급진파 사이에서도 막 균열이 막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혁명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이 국민 공회는 공포 정치의 주 무대가 되고 정치적 갈등은 결국 살육의 정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93년 10월에 급진적인 산악파는 온건한 지롱드파를 재판하여 이제 처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산악파라는 것이 이 자코뱅당 안에 산악파가 급진적인 산악파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산악파라고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토론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산악파들은 토론 모임에서 약간 높은 위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산악파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온건한 그러한 지롱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산악파와 지롱드파를 한꺼번에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산악파 중에 이제 로베스피에르, 여기 산악파를 주로 로베스피에르가 주도를 했는데 로베스피에르를 따르는 자들이 로베스피에르 파라 그러는 거죠. 이 로베스피에르 파가 에베르파를 또 이제 여기 에베르파가 있는데 복잡하죠. 이 에베르파는 누구냐면은 그 프랑스의 그런 어떤 민중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세운 그러한 어떤 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간인들이 많이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파인데 이 에베르파를 또 이제 여기서 분쇄하기 위해 가지고 또 어떤 파가 있으면 당동파가 있습니다. 당통파. 당통이라는 사람이 여기 또 프랑스 혁명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변호사인데 이 당통파를 손을 잡고 이 에베르파를 처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는데 2주일 지나가지고는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당통파 역시도 단두대로 보내게 됩니다. 완전히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정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공포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귀족들의 후예들, 그리고 농민 반란군, 그리고 1789년의 혁명 영웅들, 그리고 탈기독교에 저항하는 그런 승려들, 한 50만 명 이상이 체포되고, 그리고 또한 한 수만 명이 그 가운데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가 1791년에 계몽주의적 헌법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인 공포정치로 그렇게 암흑 속으로 빠져든 그러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일부 역사가들은 당시의 모든 급진파들을 자극했던 장자크 루소, 이 장자크 루소 있잖아요, 루소. 이 루소의 그러한 어떤 사상이란 것들을 이제 절대주의적인 이상을 광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실현했던 과정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루소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바로 평등이거든요. 평등. 모든 사람의 평등. 그러니까 이 평등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건 하나의 어떤 이상향인데 이 이상향을 이 프랑스 현실 정치 가운데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격파들이, 급진파들이. 그러니까 이 이상을 현실로 가져오다 보니까는 이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현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모의하고 서로 모함하고 하는 과정에 죽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설명하는 그런 역사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학자들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국민의 반응의 교차점에서 혁명이 급격한 방향선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향선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있는데, 새로운 혁명 세력이 등장했어요. 그렇게 막 이 권력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이게 왕정이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권력이 바뀌니까는 갑작스럽게 돌발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이런 공포로 몰고 갔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번스 교수님도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1780년대와 1790년대 초반에 프랑스인들이 고통스러운 궁핍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바로
이 가난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역사가들은 이 가난의 문제에 관해 가지고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굶고 가난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혁명의 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외부의 적들의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바깥에 뭐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프랑스에 대해서 계속 왕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내부로 연결되어서 외국인이나 왕당파 귀족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조장하고 있다. 이 가난, 이 기근을 왕당파들이 이 농민들을, 안 그러면 노동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가난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여기 있는 로베스피에르,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난이라는 것을 이용한 거죠. 사람들에게 빵을 주겠다. 그들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얻은 겁니다. 바로 굶주린 시민들이 격한 감정에 부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공포 정치를 이끌어가는 로베스피에르나 이런 산악파, 급진파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이 가진 가난에 대한 공포나 그 증오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지도부가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가난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과격파들을 끌고 다녔던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세력 중에 어떤 세력이 있냐 하면은 바로 상클로드라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상킬로드라는 세력이 있어요. 이제 상킬로드는 뭐냐면은 그 바지입니다. 바지. 이 바지가 무슨 바지냐면 긴 바지입니다. 긴 바지. 길다란 구두까지 오는 그런 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나 사람들은, 수공업자들은 다 이런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귀족들은 뭐냐면은 쌍킬로드 이게 아니라 짧은 바지,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여기 타이즈 신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이것을 입은 사람을 쌍킬로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병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병 부대가 파리시를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조직된 수만 명의 쌍킬로드는 혁명의 급진화에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1793년부터 94년까지 이 기간을 파리를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진파들은 이들을 자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려야 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목소의 말처럼 그들은 폭력을 수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혁명적인 진보의 불타는 신념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민중의 상태는 지금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민중의 상태는. 그리고 또 이제 급진파에서는 누가 나타났냐면은 여기에서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다 자코뱅당이죠, 자코뱅당. 이 로베스피에르를 포함한 급진적인 이 자코뱅당이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이 자코뱅당에서 안에서도 로베스피에르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소속이었습니다. 원래 3부의 소속이었는데, 3부의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러한 이 자코뱅당이라는 것은 1789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에 그 국민의회의 어떤 토론 클럽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그 이름은 헌법을 위한 동지자들의 모임, Society of Friends of the Constitution.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지들의 그런 모임. 거기서 토론 클럽으로 처음에는 아주 건전하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에는 제3신분의 대표자들 및 반동주의적 귀족 정치와 점증하는 급진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적인 자코뱅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이름인데 그러한 이름도 사실은 그들이 파리에서 당분간 회합을 가졌던 장소의 명칭, 그러니까 이들이 토론 클럽이 파리에서 이제 이런 토론을 했던 그런 장소 이름이 바로 자코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자코뱅당이 그 유명한 자코뱅당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1791년 6월에 말씀드렸듯이 루이 16세가 탈출 기도에 실패하자 탈출을 못했죠. 그래서 이 클럽은 왕정의 지속을 주장하는 쪽과 공화국 창건파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부의 어떤 증오와 공포 그런 것들이 심화되자 자코뱅당의 좌파, 급진파가 클럽을 다 장악하고 온건파들을 숙청하면서 온건파를 이렇게 숙청한 거죠. 숙청하면서 거리의 세력하고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혁명가들과 연합하게 되고 1792년 후반쯤에 급진파들은 전국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동조자들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동조자가 이제 쫙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규율을 강화하면서 반대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숙청을 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대판에 온건파나 안 그러면 어떤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다 숙청해 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 나가는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코뱅당은 중앙 집권화된 조직을 구축하면서 점점 더 1789년의 혁명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이제 자코뱅당은 헌법의 원칙에 충실했고 도덕과 리더십에서는 로마의 모델을 지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포 정치의 그러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계몽주의적인 그들의 이상은 독재와 탄압을 가리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장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계몽주의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의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그런 계몽주의를 앞에다 그냥 방패막이로 세운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코뱅당의 헌신과 극단주의를 상징화하는 그가 바로 로비에스피에르입니다. 이 인물. 정확한 명칭은 막시밀리앙 로비에스피에르.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막시밀리앙 로비에스피에르 16자입니다. 예. 이제 이 로비에스피에르는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실종됩니다. 그리고 친척의 손에서 자라나게 된 어떤 어떻게 보면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대학에서 이제 법률을 또 법에 대해서 또 아는 그 법률을 또 전공하고 그리고 제3신분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이제 국민의회에 들어가죠. 3부에 들어가서 국민의회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코뱅당에 이제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원내 전술의 어떤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지 이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아주 그
원내에서 이렇게 사람들, 여론을 몰이하고 이렇게 이끄는데 아주 능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연설가였다. 계속 연설을 하는 그런 인물. 나가서 계속 이것이 옳다.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도 그렇게 연설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길러졌겠죠. 그리고 그 연설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죠. 그걸 계속 연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풍족한 빵을 약속하는 국민의 수호자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나? 빵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주겠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긴 거죠. 그러면서 로베스피에르는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자신은 국민과 어떤 일체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사실 그는 루이 16세만큼 일반 국민과는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적들로부터 혁명을 보유할 목적으로 1793년에 1793년에 뭘 만들면 국가공안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무시무시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죠. Committee of Public Safety. 그래서 결국 이것이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적이고 전제적인 혁명의 통치수단이 되어버렸으며 공포의 정치를 설파하고 또한 자유에 대해서는 혁명의 적들을 분쇄하는 정부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인식하였습니다. 원래 루소가 주장했던 그리고 원래 프랑스가 주장했던 그 자유, 개인의 자유 그것을 떠나온 지는 이미 오래고 이 자유라는 건 뭐냐 그 새롭게 정의되는 거죠. 로베스피에르에 따라 가지고 로베스피에르는 자유라는 것은 이 국가가 로베스피에르의 그러한 권력, 그런 집단에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유이다라는 것처럼 생각되도록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쌍킬로드하고도 서로 충돌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산주의도 비슷하지만은 한때 친구여서 이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난 뒤에는 이 세력도 자기의 세력에 도전한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멀리하고 여기도 이제 숙청해 나가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쌍킬로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는 거기에서 냉담하였고 그리고 국가공안위원회는 바로 이 국가공안위원회는 공포정치의 표적으로 이 쌍킬로드에게 이렇게 이제는 너희들이 필요 없다. 거리에 다니면서 무법 행세를 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너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어떤 하나의 희생자가 결국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94년 봄에 이르러 혁명 정부는 결국은 살육이 괴물이 되어버린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살육 가운데서 살아난 한 생존자가 이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지배자가 되는 것으로만은 부족했고 결국은 신이 되어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이제 실각되었죠. 그리고 결국 실각되고 권력을 잃고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스스로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겠다 해서 자살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스스로 자살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 국민 공회에 충성했던 이 군인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잡아와가지고 결국은 단두대로 데려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789년부터 1791년까지 2년간 프랑스인들은 거의 교과서적인 혁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지도자들은 인권 선언의 약속과 헌법에 제한된 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면서 하지만 그렇게 혁명적이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왕정파와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하자는 왕정파와 또 혁명파,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혁명파는 약간 불안정할지는 몰라도
정교하게 어떤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도 깊고 그리고 안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1789년부터 1791년까지는 프랑스를 그래도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그렇게 그토록 끔찍하게 잘못되어서 이러한 공포정치로 몰고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중심에는 그 무렵에 왕의 탈출 시도가 실패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왕, 루이 16세, 이 왕이 프랑스를 벗어나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 왕권이라는 자체가 소멸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 이 커다란 그래도 남아있었던 권력이 사라지면서 이 국민 간에 또 아직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 간에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좋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싸움과 살육이 자행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득세 그리고 정치의 중앙에 어떤 리더십도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생겨나고 왕과 평민 양자의 균형이 있었죠. 왕정에서는 그 균형 대신 권력이 정상의 새로운 인물들이 권력과 생존을 위해 투쟁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은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그걸 얻기 원한다면은 얻지 못한다면 죽음,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피비린내나게 싸우는 거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저걸 얻지 못하면 나는 반대로 숙청당한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유가 허가증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려면 어떤 허가를 받고 돌아다니고 마치 지금 북한의 상황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평등이 극단주의에 결국 모든 사람이 평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평등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평등하지 않으면 다 죽어라는 극단주의에 그리고 박애주의가 살해주의에 결국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해 주겠다는 그러한 박애주의가 이제 기득권들이 그리고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거기에 침해한 자는 다 자유를 침해한 걸로 봐서 살해하는 살해주의로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서 그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어떤 구세주를 찾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자 즉 번스 교수님께서 프랑스 혁명의 시기를 1789년에서 1791년까지의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 공포 정치의 시기를 또한 나누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인을 1791년에 발생한 루이 16세의 도피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번스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 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생명권이 존중받는 온건한 의미의 변화가 정말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저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가 되고 그러한 혁명의 이미지가 하지만 우리가 보통 혁명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혁명 그러면은 딱 마음에 이렇게 좋다라고 받아들이지가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혁명의 이미지 자체가 1791년 이후에 프랑스의 처참한 상황 혹은 어떤 공산주의 혁명에 따른 다수의 어떤 학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이다. 그렇게 혁명이 이루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싫어하고 아예 그것을 멀리하고 아예 그것을 도외시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이끄는 어떤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혁명을 이끌고 혁명을 일으켜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도 리더를 두려워하고 자신을 억압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로 오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이끄는 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도 내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리더, 두려운 그러한 리더로서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번스 교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오용된 이미지, 잘못 우리가 인식되는 그 이미지를 바로 잡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그러한 변혁적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책들, 이런 시도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의해 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책에서는 온건한 프랑스 혁명의 전 단계에서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후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에 바로 이 왕권의 어떤 실추를 들고 있습니다. 즉 혁명이 온건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권력 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의 현실 정치 가운데서 이러한 역할의 기구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떠오르는 게 대통령 인수위원회 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다리라는 게 어떤 인수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이게 권력이 바뀌더라도 의회나 사법부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권력의 어떤 공백 상태는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례로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할 때도 보통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하겠지만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다 사법부의 그런 판사님이 되시잖아요. 뭐 다른 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런 어떤 사법부 어떤 권력의 어떤 완전한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중간 그런 역할들은 한 그런 기구들이 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권력 이양의 그런 적절한 그런 중간 단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권력이 이양될 때, 대통령직이 바뀌어질 때 적절하게 그런 권력 이양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은 보통 끝나고 난 뒤에 다 이제 그 사법부에 이제 가서 서거나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수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어떤 정치 어떤 권력의 이동, 그리고 어떤 아니면 정권 교체라든가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 있어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자기와 색깔이 다른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떤 숙청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다 보내는 이제 그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걸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까? 비록 그 권력의 공백 기간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어떤 견제와 균형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뭐 고대 아셔도 좋은데 나폴레옹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로베스피에르는 위인전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근데 나폴레옹은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위인전에 나오더라고요. 나폴레옹이 왜 위인전에 나올까? 잘 몰랐는데 나폴레옹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나폴레옹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민법집이라든가 어떤 그런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 네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양주에도 이게 나폴레옹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지 2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곳에서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이 파리의 앵발라드라는 곳을 찾아서 그의 장식된 무덤을 굽어 본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는 파리의 앵발라드라는 곳에 나폴레옹이 이제 묻혀 계신가 보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그가 코르시카 태생의 어떤 낮은 신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 가운데 자기가 유사성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한 유럽을 정복한 뛰어난 군사작전을 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유럽을 다 통합하고 그렇게 관할한 그런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황제로 즉위를 했다는 그런 사실들. 그리고 뭐 엘바라든가 워털루 전쟁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영화로도 많이 하고 책으로도 많이 읽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하니까 과연 그러면 이 인물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많이 와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파리를 한번 방문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신화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화가 있냐면 그런 신화가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도 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나폴레옹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비서한테 불러주고 너희들이 편지를 써라 대필해라 하고 이제 이 4명의 그런 비서를 동시에 4명한테 각각 따로 갈 그런 편지를 이제 불러줬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이 A 비서한테 뭘 불러주다가 또 B 비서한테 뭘 불러줬죠. 그리고 C 비서한테 이렇게 불러주고 네 번째 비서한테 이렇게 다 불러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 A 비서한테 이제 오잖아요. 그 글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가 딱 말을 끝낸 그 점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를 다 기억하는데 그거를 4명을 똑같이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명석하고 머리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역시 정치는 아니면은 이 장군은 두뇌가 명석한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어떤 나폴레옹과 관련된 어떤 리더십과 관련되어서는 근본적인 가치의 토대를 둔 현실적이고 의도적이고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리더십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나폴레옹은 과연 어떤 종류의 리더십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번스 교수님께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학자 토크빌이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를 고결하지 않는 인간치고는 인간으로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이 봤을 때도 위대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릴 때 보는 그 위인전에도 이 나폴레옹이 정치인들 잘 안 나오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거기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위인전에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는 이제 군사적 천재성으로 이제 유명하지만은 기이하게도 그의 문민적 명성이 훨씬 더 오래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매우 특유한 개성을 가진 행정국가의 통치자의 모델을 보여준답니다. 행정국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통치한 나라죠. 거기에서 굉장히 특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 자체가 굉장히 특유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막료들, 그러니까 자신의 같이 전쟁을 치르는 동료겠죠. 막료들에게
나만이 국가의 대표이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신의 조금만 반대하면은 그걸 자신에 대한 개인적 도전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자기 중심이라던가 그럼 자기 어떤 존재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걸 굉장히 놓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도전하면은 마치 그거를 국가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성격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억압하기 위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는 균형을 잡고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외곽으로 몰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폴레옹 전에 공포정치가 있었죠. 그 공포정치의 원인은 바로 이 급진파들이 완전히 사사오늘 분열된 상태에서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철학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런 수많은 다른 시각과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서로가 맞물리면서 그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다양성 가운데 엄청난 그런 희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나폴레옹이 정리를 하고 급진파도 없다. 뭐 온건파도 없다. 왕당파도 없다.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오직 나폴레옹 뿐이다. 이렇게 싹 정리를 하니까는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제발 좀 이제는 싸우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좀 안정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이 나폴레옹이 딱 들어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검열을 실시하고 도서 유통을 통제하고 극장 이수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집회를 제한하고 거리의 집회를 억제하는 등 그에게 고결한 인격은 없었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 지배적인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딱 질서를 잡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는 다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통합적인 시스템, 하나의 국가 이걸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4.5년 분열되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프랑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원래 그가 이제 교향곡 중에 영웅 교향곡 있잖아요. 영웅 교향곡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웅 교향곡 원래는 이 이름이 나폴레옹 교향곡이었잖아요. 그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제 지은 건데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에이 아니다 해가지고 영웅 교향곡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나폴레옹이 구세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는 나폴레옹의 그러한 것들은 이 질서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프랑스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정. 그렇게 나폴레옹 역시 생각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질서라는 것은 나폴레옹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지금 잡혀지지 않으면 프랑스는 없어진다. 바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오직 나폴레옹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질서는 최고 통치자의 어떤 정통성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거는 권력 세습에 있어 가지고 자식에게 가잖아요. 자식. 그러니까 아주 권력의 그러한 이양에 관해 가지고 명확합니다. 질서가 그 1순위 아니면 두 번째 자식 2순위 1순위 2순위 딱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걸 다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딱 순위대로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해줍니다. 굉장히 안정화된 그런 상태인 거죠. 이처럼 바로 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최고 지도자라는 그런 정통성은 국민에게 나오는 건데 바로 그 정통성을 인정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취하기 위해 가지고 왕정에서는 세습,
거 있었지만 나폴레옹은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뭘 했냐? 국민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바로 나에게 지지를 달라. 투표를 해서 나에게 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출되면은 마치 왕을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내 정통성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국민투표가 굉장히 창의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 역시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어떤 국민과 상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디스커션,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한 자코뱅당, 아까 말씀한 혁명의 어떤 자코뱅당은 헌법 통과를 위해서 이 국민투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어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02년에 재미있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종신 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었다며. 통령은 현재 대통령이죠. 그런 국민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비밀투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뭐 사람들도 다 아니까는 나중에 보복당할 염려도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염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360만 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총 투표 결과에 360만 표가 동의, 종신통령의 동의. 그리고 8,272표만이 부동의. 이거는 1만도 안 되잖아요. 1대 360보다 더 큰 겁니다. 거의 절대적인 그러한 투표로 나폴레옹이 종신 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폴레옹주의자들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국가의 통합과 일치시키고 한 목소리로 애국적 단결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이 모든 혼란한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폴레옹 그냥 끝까지 가자, 그렇게 이제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헤럴드에 따르면은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프랑스에는 단 하나의 당과 하나의 의지만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코뱅당, 왕당파 모두 다 쓸데없는 그런 이념 다 접어두고 접어둔 채 오로지 프랑스인이 되었다.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코뱅당, 왕당파 모두 다 쓸데없는 그런 것이고, 오직 이제 하나의 프랑스인만 있다. 이렇게 이제 적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타난 어떤 단일 의지. 그가 이야기한 단일 의지라고 해요. 이건 프랑스의 의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건 프랑스의 의지. 단일 의지, 싱글 윌, 단일 의지. 이 단일 의지는 누구냐? 결국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종신통령이 되었잖아요. 그 나폴레옹의 의지는 곧 국가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단일 의지는 짧게 끝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로마 제국 시대도 아니고, 거의 뭐 이제 근대 시대인데, 근데 이제 한 명만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것들이 오래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런 통치 말고 그가 만든 민법전, 시빌 코드, 민법전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제도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법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 재산권, 뭐 전통적인 특권, 상속, 고용, 결혼, 이혼 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 짜집게 해가지고 법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폴레옹 이제 질서를 중요시하잖아요. 그 깔끔한 걸 중요시한 인물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누더디가 갖고 오래됐다. 그래서 하나의 그러한 민법전으로 만들어라. 11코드. 하나의 민법전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혁명 때는 개인의 권리를 이제 많이 강조하였는데 민법전은 가족과 개인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의 결혼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혁명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혼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혁명 이전으로 다 되돌려 놓고, 또 여성의 참정권은 또 제한시켜 놓고, 또 남편이 동의 없이는 여성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법전이 통일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나폴레옹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두루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법 전문가들하고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에 그의 민법전이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민법전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나폴레옹이 기여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는 나폴레옹이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마르땡 리옹은 민법전은 교부주의와 봉건주의로부터 유럽의 해방을 약속하는 프랑스 정복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법을 존경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정권이 안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생각한 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딱 생각한 겁니다. 나폴레옹이. 전 국가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딱 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 질서 잡힌, 법은 질서 아닙니까? 이 질서를 다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그래서 원래는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던 중고등학교를 전국에 걸쳐서 다 통합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2년에 이 법은 45개 국공립학교에서 철저하게 획일된 강의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고용한 교사들이 언제나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시간에 이제 똑같은 어떤 교사가 똑같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똑같이 그런 모든 사상을 알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의지, 싱글 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의지, 하나의 의지를 가진 그런 프랑스를 만들겠다. 아주 원대한 그런 이상하고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몽상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언제라도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집무실에서 시계를 볼 거 아닙니까? 몇 시다. 그러면은 지금쯤 학생들은 뭘 공부하고 있구나, 뭐 역사를 공부하고 있겠구나. 지금 이 시간은 역사 공부할 시간인데, 이 시간은 뭐 라틴어 공부할 시간인데, 그것까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제국 임페리얼 유니버시티, 이 제국 대학. 그래서 이 교육, 애들 가르치는 것부터 중앙 직관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결국은 12년 후에 국공립학교가 36개로 결국은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교육의 영역에서 민법제도 하나 있죠. 그리고 교육 하나 있죠. 교육.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징병제입니다. 징병제. 우리나라 징병제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징병제도 자체를 시민권의 시험대이자 시민사회의 이정표로 여겨서 수백만 프랑스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하며 전 유럽을 누비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은 그 군대 체계와 규율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일단 군인을 되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가르치는 거죠.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사가 이세르 울로크라는 분은 징병제는 가장 독소적인 시민의 의미였고 지속적으로 전염병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중적 반발을 야기한 이슈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군대를 만드는 거죠. 모든 국가 질서를 지키고 해외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만드는데 거기에다 의무적으로 복무해라라고 한 것입니다. 징병제는 모든 새로운 질서의 특징을 정확히 나타내는데 새로운 질서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왕과 신민은 뭐냐면은 왕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다.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 신민이 시민이 되었고, 즉 프랑스라는 어떤 국가의 어떤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민을 징병으로 모집함으로 말미암아 군대의 장이 누구니까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징병을 해서 결국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은 이 징병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추종하도록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프랑스와 동일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프랑스에 또 그렇게 이야기한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짐은 곧 국가다 뭐 그렇게 했나? 아무튼 좀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자신하고 분리시키지 않고 이 국가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 어떤 회사나 어떤 집단 학교에 있는 그런 그 구성원들도 이 직장은 곧 나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잘하겠죠. 그러니까 조직 몰입, 경영학에서는 이 조직 몰입을 굉장히 잘 시켰던 인물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번스 교수님 보시는 거는 그렇지만은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어떤 상호 교환은 결여되어 있었다.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 이 나폴레옹이 이 징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여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추앙하는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파워먼트가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비평과 토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즉 번스 교수님은 나폴레옹이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탈바꿈시키는 변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지만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했으며 세인트 헬레나는 이제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유배당한 그런 곳이죠. 거기서 아마도 통일된 교육의 확대에 힘입어 유럽에 이와 같은 유럽 단일 국가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중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그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이 유럽을 통합하는 데 실패한 그런 이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침공하러 가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결국은 패배를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잖아요. 거기 넘다가 패배를 해버리잖아요. 추위에 또.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력이 줄어들고 하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실각되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가 원래 품었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러실까? 라는 그런 첫 번째 질문인데 그에 관련돼서는 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든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는 좀 이런 질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445번 분열되어 있으면 그 분열된 자체가 물론 개인의 개성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커지다 보면 정말 이렇게 공포정치와 같이 나중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질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국가 내에서 통일된 질서 체제 내에서 행정부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으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국가의 고유한 개성과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느슨한 연합과 어떤 느슨한 각각 개개의 국가의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느슨한 연합과 어떤 느슨한 어떤 통일적인 그런 상황들, 뭐 예를 들면 전쟁이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 있죠. 거기서 또한 이렇게 서로 연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연합해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크게 연합되는 것이고, 또한 크게 연합될수록 더 느슨한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폴레옹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완전히 하나의 단일 의지로 만들겠다, 하나의 구로 만들, 이건 하나의 어떤 이상향인 거죠.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완전한 어떤 그러한 체계를, 유기체적인 체계를 만드는데 하나의 이상향이라는 것이십니다. 물론 그것을 추구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혁명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그 꿈꿨던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럽 연합, EU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해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필요들이 생길 때 이 EU라는 그런 전체 유럽을 통할하는 그런 조직이 생겼는데, 바로 그때 나폴레옹도 이 유럽이 미국처럼 그런 연합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실제로 실현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해안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과 전술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부분들을 보일 수 있었다. 그렇게 명석했기 때문에 또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이렇게 통합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스타일의 장단점은이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해봤는데,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분열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지도자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분열되기, 국가의 그런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분열된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되다 보면은 각 그 개인의 개성이라던가 각 어떤 집단의 개성, 특성이 무시당하고 그냥 평준화돼 버리기 때문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발이 나는 거죠. 반발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하는 것도 적절한 균형, 질서를 잡아가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미국적인 미국도 많은 시정착을 겪었지만은 어떤 미국 헌법과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장단점을 잘 조정해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토의를 해보면은 좋은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4인데 오늘은 세 번째 인물이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드골이 되겠습니다. 드골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드골 들어봤는데 드골이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드골.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드골이 누굴까? 드골이 누굴까요?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인들이 지난 200년 동안 어떤 도덕적, 현실적, 때로는 치명적인 리더십과 통치술을 실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왕정이 있었죠. 왕정. 루이 16세. 왕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죠. 1789년. 아무튼 뭐 그 정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공포정치가 일어나요. 공포정치. 이게 1792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공포정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통영제가 됩니다. 통영제. 정신 통영이 되는 거죠. 대통령처럼. 통영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왕정 복고가 됩니다. 왕정 복고. 왕정이 다시 복고되게 되고, 그러다가 나폴레옹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워털루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쫓겨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7월 왕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7월 왕정. 다시 왕정이 다시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반발한 사람들이 제2공화국을 이제 만들고, 그 제2공화국에서 나폴레옹 그 3세가 이제 그 자식이겠죠. 3세가 등극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투표를 통해 등극을 했다가 다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2황제정이 됩니다. 황제정. 그리고 제2황제정의
반발한 사람들이 이 파리 꼬민을 만들어가지고 파리 꼬민 시민들이 자치정부를 세우는 거죠. 파리 꼬민 자치정부를 세웠다가 이제 무너지죠. 무너지고 제3공화국이 생겨납니다. 이 제3공화국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7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이 어떤 공화국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데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정권이 들어섭니다. 뭐냐면은 이 BC 정권이 나치가 프랑스를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동조한 사람들이 만든 정권입니다. 근데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기도 무너지고 제4공화국이 만들어진 거. 제4공화국까지는 의회의 그러한 권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의회 권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의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어떤 약간 의원 내각제적인 그런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골이 나오면서 제5공화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5공화국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드골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맥락과 흐름,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프랑스 정치를 이제 번스 교수님이 10년간 강의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강의했어요? 프랑스에서 완전히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그 번스 교수님은 4개의 어떤 제도적 변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제도적 변화가? 왕정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혁명에 따른 그러한 것, 그리고 황제정, 그리고 공화국,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체제 중에서 제3공화국, 말씀드렸던 이 제3공화국이 70년간,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그러한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은 1870년부터 이게 1870년부터 해가지고 1940년 나치가 점령하기 전까지 바로 이 기간 동안을 이 제3공화국이 지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다당제와 의회주의에 관련돼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엄청난 많은 그 의회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당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의회가 중심이었으니까 의회주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연구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라는 그런 주목받는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제3공화국은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폭발하는 과연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연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는 그러한 상공화국이었고, 또 행정부의 어떤 리더십은 비효율적이고 또 불안정되는 상황이었고, 또 타협하고 부패, 무능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장관들은 부침했고 수상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수상이 교체되는 그러면서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은 계속 번창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제3공화국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제3공화국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바로 이런 거래적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어떤 걸 주고받는 그런 계속 정치적인 타협을 하면서 의회 간에 서로 간 타협을 하면서 이 정권을 네가 갖다가 내가 갖다가 서로 나눠 갖다가 막 그런 어떤 거래적인 어떤 그러한 정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메스트럴 브로커, 즉 왕초 브로커였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정말 이 리더가 아니라 왕초 브로커라가 중간에 이제 매개하는 역할, 돈 받고 이렇게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파벌이 존재하는 국민회의에서 챔버 오브 디퓨티, 국민회의에서는 특정 파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변하지 않는 것도 아닌 정당의 수뇌부들과만 거래한
것은 어떤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정당의 어떤 수뇌부만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어떤 파벌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 그래서 정당의 수뇌부들하고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국민들하고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국민회가 지속되었다라고, 제3공화국이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3공화국은 그 당시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뭐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그러한 추문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파나마 운하에 관련돼서 프랑스 사람이 관련돼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만들고 파나마 운하까지 만들다가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런 추문들,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출신의 어떤 프랑스 군인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어떤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세력들과 서로 붙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떤 지식인이 그걸 폭로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 국민적으로 서로 나눠가서 분열해가지고서 싸우고 막 그런 사건, 드레피스 사건 일어나고, 또 이제 제1차 세계대전도 그 기간 가운데 지나가고, 바로 이러한 큰 그러한 사건들을 이 제3공화국이 다 겪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가능했냐라는 것은 바로 유연성이다. 잘 빠져나가는 그런 실력을 유연하게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좌파가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래서 1936년에 레옹 블룸이 이끄는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섰어요. 파퓰러 프론트라고 하는데,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가혹한 리더십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좌파가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노동자들의 연좌 데모가 이제 한참, 이제 좌파가 승리했으니까는 전국 노동자들이 이제 막 일어난 거죠. 그때 바로 이 레온 블룸이 그 주 40시간 노동하고 연간 2주의 유급 휴가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파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실행한 거죠. 근데 그러한 인민정부는 1년밖에 사실 유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룸은 잘 단련된 공산주의 좌파들과 우익 급집파 사이에 간격을 좁혀줄 집단적인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로가 나눠진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결국은 이끌어가지 못하니까는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제3공화국이 유지된 것은 인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대립시켜 만든 통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대립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붕괴시켰습니다. 왜 붕괴시키냐면은 히틀러가 나타나서, 히틀러와 독일 국방군 베르마크가 나타나가지고 이 제3공화국을 히틀러가 다 그냥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냈습니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시 정권이 들어서죠. 비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전쟁에서 망하고, 그 이후에 제4공화국이 이제 들어서는데, 이 제4공화국은 이 제3공화국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4공화국은 제3공화국의 복사판이었는데, 나치의 지배에서 해방된 후 1년 후에 새 헌법 채택 여부를 놓고 투표자가 96%가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실질적 권한이 의회에 집중된 새 헌법에서 정부가 의회에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헌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96%가 그것을 찬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원과 같은 공화국위원회라는 것이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카운슬 오브 리퍼블릭. 계속 이제 의회 정치가 일어난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의회 정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싸우고 이제 서로 다투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행정부는 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제는 이전 체제와 같이 정치학자 스탠리 호프만의 말과 같이 완벽한 브로커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완벽한 브로커.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만 않도록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래적 리더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책의 결과에는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팔아야 할 정책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 사람, 여러 집단들과 협상에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 의원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을 꼼꼼히 지키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유권자와 의원들 사이에는 신성 불가침의 거리를 두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요구하는 바로 그러한 헌법이었다는 거죠. 제4공화국의 헌법은.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제4공화국의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이 비시 정권, 즉 나치 정권, 연합한 그런 정권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제3공화국이 국민들에 의해서 3공화국이 망한 이유가 이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그걸 뒤집은 게 아니라 이 나치가 와서 그거 3공화국을 뒤집었다는 것이죠. 이 나치가 뒤집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이제 나치가 갔으니까 우리가 이어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당의 두목들이 각자 나눠 먹을 수 있는 허약한 정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의 의원들, 정당의 두목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각자 자기의 어떤 권력을 어느 정도 포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행정부가 강하면은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허수아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정부 수장만 놔두고 우리가 권력 나눠 먹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이런 드골, 정확한 이름은 샤를 드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성격과 신념은 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어떤 무질서, 그리고 어떤 불안정, 바로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분노에서 이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안 돼. 프랑스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분노. 어떤 그런 것에서 이게 그 철학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 드골은 어떤 예수교 교단의 학교에서 경건함과 애국심을 배우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지만 베르됴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사경 가운데 그렇게 방치가 되고 독일인들에게 발견되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 탈출했지만 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나중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이후 그는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고집스레 방어하는 정태적 방어 전략을 포기하고 미래의 육군을 위해서 가동성과 기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좀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미 이제 다 기득권이 있고 이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를 위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또한 그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프랑스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수행이 되는데 프랑스 저항 운동한 거죠. 이러한 운동들을 하면서 이 드골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Free France Resistance. 그래서 그는 1946년에 만약 행정부의 권력이 입법부에서 나온다면 그 결과는 정부를 단지 대표자들의 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권력의 혼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국가적 리더십이 무기능과 무기력으로 와해되지가 않는다면은 프랑스 정부의 통합과 단결, 내부적 기강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프랑스 정부가 통합되고 단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부의 어떤 강한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골은 전후 일어난 1년의 위기로 흔들리는 바로 이 제서학공화국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견했던 문제들이 일어나도록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프랑스 국민연합, 라이티스트 유니언 오브 더 프렌치 피플, 프랑스 국민연합을 이제 조직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을 만들기도 많이 만들었네요. 국민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프랑스 국민연합은 정당이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떤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당 역할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직해 가지고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이제 어떤 우파적인 그리고 어떤 국가를 행정부 중심으로 한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좌파, 의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의회가 또 이제 좌파가 사공화국에서 이제 좌파 정권이 잡았죠. 아무튼 좌파 정권이 이제 좌파였던 그런 세력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으면 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회. 이 국민의회는 중도죠. 이 국민의회, 이 중도입니다. 중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도가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 중도파 많이 있죠. 중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좌도 싫다, 우도 싫다, 무조건 중도, 중간 균형을 잡자. 그러면서 근데 이 중도파가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뭐 이쪽도 안 가고 저쪽도 안 가니까는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해라. 너희들이 어느 방면을 취하든지 확실히 해라라고 이렇게 압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의회의 그런 높아진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고 무기력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58년 프랑스 정부가 알제리 독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간 아무 소득도 없이 고심하는 동안에 5월 13일 프랑스 군부의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알제는 알제리 수도 같은데 알제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드골에게 공공안정 정부를 이끌도록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골은 프랑스 정권을 수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프랑스 정권을 수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상황이 이제 사공화국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 군부가 또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공공안전 정부를 이제 근데 좀 다른 거는 공공안전 정부, The Government of Public Safety 이제 이걸 딱 만들고 군부가 이렇게 이거를 만들었는데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지 않고 드골에게 이걸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골은 그러면은 그걸 수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공황에 빠진 국민회의는 이제 공황에 빠지죠. 공황에 빠진 국민회의는 국가적 수모와 내전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며 잔혹한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만든 드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1958년인가요? 1958년 6월 1일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이제 그거를 아무튼 수상을 뽑는 거를 국민의회에서 투표를 했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수상으로 이제 드골을 뽑는데
수상이 되었다는 말이 그 의원 내각제였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드골은 헌법을 위반할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죠. 그리고 젊은 변호사님, 드골이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행정 강요는 이 사람들을 다 전문인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다 채용하고 젊은 변호사들 채용해가지고 비밀리에 헌법을 이제 공화정으로 싹 다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싹 다 이제 새로 만든 거죠. 즉 바로 그 헌법 위반의 핵심은 권력을 의회로부터 국가의 중재자이자 보호자인 대통령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임기, 대통령의 7년 임기인데 이거를 국민회에서 뽑긴 하지만 직접 투표는 아니고 8,000명의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권한하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막강한 권리, 이런 권리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철학이 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58년 9월 새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들 80%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과거에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으면 이렇게 80%가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압도적 지지로 제5공화국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드골은 종종 대통령직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통치의 목적인 그 자체인 것처럼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 관료들이 포진된 행정부를 지휘하며 능률과 혁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정치화된 전문 관료, 뭐냐면은 이 관료 집단이 전문인은 많은데 정치에 무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치화된 전문 관료 집단은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죠. 정치를 모르니까. 자기 분야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데 국민의 그러한 의견하고는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점점 풍요롭게 만듭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전문이기 때문에 점점 뭐 국가 매출액도 높이고 굉장히 풍요롭게 그렇게 만드는데, 하지만 프랑스인의 빈곤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프랑스인의 빈곤이라는 거는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세한 지방 제조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들, 참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많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골이 주장했던 리더십은 경제가 아니라 사실 질서와 통합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문제를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약속은 어떻게 보면 달성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68년 5월에 소르본 대학의 학생 시위 확산으로 2,000명의 학생과 수백 명의 경찰이 대치되게 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사가 로버트 길디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또 이제 이 학생 시위가 학교의 어떤 행정 절차나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에서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정부의 어떤 권위주의, 위계질서, 관료주의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 드골식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드골은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이 일들이 있고 나는데 급하게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런 녀석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당장 끝내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진압을 하게 들어가는 거죠. 진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을 진압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학생들이 어떤 형식이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파리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열흘 뒤에 노동자의 연대 총파업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리옹하고 보르도, 스트라스부르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점점
이거 학생만 진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발생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드골식이란 관료주의적 체제, 이것이 프랑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배치되고 이제 과거에 분열되었을 때는 이게 통했는데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드골식으로 이제 황당한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국민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이 국민투표 지면은 나가겠다. 딱 이렇게 조건을 건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지방정부의 강화, 지방정부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있는데 상원 권한 제한시키겠다. 딱 붙였습니다. 국민투표. 근데 이미 이 민심은 다 넘어간 거죠. 그리고 결국 국민투표를 통과를 못하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드골은 미리 나는 더 이상 내 정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드골의 리더십에 관해 가지고 이 번스 교수님은 드골의 생각은 맹렬할 정도로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마치 위대한 프랑스의 실현을 위해 일치단결된 위대한 국민을 인도하는 구세주 같은 지도자 그리고 추종자 국가 사이의 거의 신비적인 일체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그의 어떤 생각, 그 리더십은 그러한 리더십이었다고 평가하시지만 하지만 스테프 호프만의 말처럼 사람들은 드골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전에 이야기했던 나폴레옹처럼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프랑스, 하나의 프랑스.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위대한 우리나라. 물론 우리는 위대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치로 이제 내세우면서 정말 국민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 리더도 우리 또 국민과 똑같고 국민과 또한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뭐 다 하나다. 하나의 국가다. 프랑스다.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이상적으로 나아갔지만은 사실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공허함으로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다가왔다. 국민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보다는 국가를 훨씬 더 사랑하는 느낌을 줄 때 그때 국가의 권력과 위신, 즉 드골의 지변이었던 자주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특별한 운명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취지에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프랑스가 고귀하고 특별한 운명이다. 이 말인지 안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이 고귀하고 특별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공허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요청, 배역적 리더십의 특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떤 붕 뜬 그러한 어떤 가치 추구, 어떤 그런 것들이 먹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힘들 때라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 상태였던가 전쟁의 상태였던가 경제적 위기 상태였던가 그 먹힐 수가 있는데 근데 상황이 바뀌어지고 좀 과거에 이제 그런 관료주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시대가 바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이것을 그냥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국민들이 그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민들 역시 임파워먼트 그렇게 공감하고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먼저 중요해.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소외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 대해서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자가 외치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목소리, 호소는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공허한 그런 메아리에
불구한 그런 것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과 토의를 함께 보면 결국 번스 교수님 필자는 프랑스 혁명 가운데 과감한 인권 선언과 투표권 부여를 통해서 어떤 대중적인 어떤 힘을, 프랑스 혁명 가운데 대중의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프랑스적 실험의 핵심에는 어떤 예비 지도자와 어떤 잠재적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에 착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인민들의 열정, 공포를 부추기며 나타난 힘에 대하여 그것을 진압, 회피 또는 국민투표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정말 이 사람들, 국민들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용하거나 빵으로 아니면은 그들에게 강하게 나가거나 공포로 아니면은 뭐 그들의 어떤 열정을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일단 불을 지르면 국민들이 반응하는데 그 권력 자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불러일으켜진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루이 시무스도 도망갔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러일으켜진 그러한 것들을 진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국민투표 방식으로 잘못 오용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해서 사용하거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과 팔로워와 추종자 간의 리더와 추종자 간의 어떤 그러한 상호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사실 부재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교수님의 견해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통찰력 있게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동감이 되고 그렇다면 과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리더십, 임파워먼트가 일어나는 서로에게 정말 이 말 좋네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리더십. 과연 이러한 리더십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처럼 낮아져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감해주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도 정말 이 대통령이 정말 이 국가를 유지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껏 동감해주면서 이 대통령이 가진 정치 철학과 이념을 함께 추종해주고 임파워먼트, 힘을 실어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리더십이 국민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참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리더십을 참 소망이 되고 그러한 리더십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같습니다. 좀 오늘도 한 1시간 40분 좀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해보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국민으로서 또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잘 이러한 권력을 또한 어떤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걸 잘못 사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유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잘 나눠주고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서 정말 잘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향후에라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게 쉬시고 또 일주일간 참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